경기가 좋아요, 나빠요, 이거보다는 자산 투자를 지금 당장에는 좀 신중해야 되지만 긴 추세로 봤을 때는 크게 주저하거나 머뭇거리거나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기자님이 돈의 대폭발이라는 신간에 이제 출간하셔서 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돈의 대폭발, 이게 어떤 의미고 통화량에 이 집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이제 그 돈이 여러 가지 거시지표가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통화량이 늘어나는 속도가 다른 어떤 중요한 이 거시지표보다 늘어나는 속도가 빠릅니다. 일단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 여기 한번 보시면요. 그 월가에 있는 이 금융 데이터 업체인데요. 이코노비스에서 이제 분석을 한 건데 2000년에서 이제 2023년까지 전 세계 광해 통화량, 이게 이제 4.9배 늘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명목 GDP는 그 사이에 3.1배 늘었다. 그리고 이제 실질 성장률, 그거는 이제 2.2배, 그러니까 실질 GDP는 2.2배 늘었다. 그리고 이제 물가 상승률은 2.6배였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보다 이제 시중에 돈이 많아지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걸 왜 유심히 봐야 되냐면, 경제에서 이제 금융이 차지하는 이 비중이 굉장히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파이낸셜 디프닝이라고 그럽니다. 금융 심화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에서 이제 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다는 게, 자, 실물 경제하고 이제 주식 시장하고 이제 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를테면 제가 이제 유럽이 조금 경제가 안 좋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작년, 재작년 독일이 역성장할 거예요. 아예 마이너스 성장했어요. 2년 연속. 근데 독일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주식 시장이 괜찮았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독일 좀 안 좋다, 실물 경제 안 좋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아니 독일 주식 시장이 되게 좋은데요? 이런 반응도 보이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이제 유동성을 많이 늘려놓은 거고, 단적으로 또 이제 보시면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작년에 경제 성장률 어땠습니까? 2%였잖아요. 올해는 1%가 될똥말똥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어떻습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장세라는 게 굉장히 힘이 강력해지고, 이 다른 경제 현상, 다른 경제 원리, 다른 경제 지표들을 좀 누르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많은 사람들이 느낌으로는 아는데 어렴풋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정밀하게 한번 좀 따져보자, 이런 차원에서 이 돈의 대폭발 책을 한번 써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통화량은 얼마나 빨리 늘어나고 있는 거죠? 네, 숫자를 한번 좀 봐야 되는 건데요. 자, 이제 여기 한번 보시면은 광해 통화량, 이제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늘었냐 이건데, 한국은행에서 이제 이거를 이제 자료를, 데이터를 이제 대중에 공개해 놓은 게 1986년치부터 쭉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연평균으로도 내놓고 이제 월별로도 내놓습니다. 연평균 한 해 평균치를 봤을 때 1986년에 한 48조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작년에 4,045조 원까지 갔으니까 38년 동안 한 84배 정도가 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죠. 속도가 이제 굉장히 빠른 거고요. 자, 2020년대에 들어서만 한번 좀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자, 이 4,400조는 어떤 수치냐면 올해 8월 기준에 이제 광해 통화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들은 뭐냐면, 각 해 2020년대에 들어서 각 연도마다 8월 달에 이제 광해 통화량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2020년 8월에 3,100조 원이 했잖아요. 그럼 5년 사이에 1,300조 원이 늘었죠. 한 해 평균 2020년에 들어서 우리나라의 이제 광해 통화량이 260조 원씩 늘었다. 어마어마하게 빨리 이제 늘어난 거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M2 통화량이 그럼 다른 거시 지표보다 더 빨리 늘고 있다는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하게 보시는 거죠? 일단은 이제 뭐냐면, 우리 투자자 입장들, 개인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화폐 가치가 녹아내립니다. 돈이 늘어나잖아요. 세상의 경제 원리라는 건 간단합니다. 어떤 재화가 이제 늘어나면 가치가 낮아지는 건데, 돈이 이렇게 많아지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자, 이건 이제 미국 거를 한번 일단 보시면요. 달러의 구매력이 얼마나 떨어졌나 이걸 보여주는 건데요. 2000년에 100달러. 요거의 가치가 이제 지금은 54달러 정도밖에 안 돼요.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긴 시간으로 보면은 90년 전에 달러가 100달러였으면 지금은 한 3달러 가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건데, 이거는 좀 당연하다 볼 수도 있지만, 화폐가 늘어나는 속도가 늘어나면 그만큼 이제 화폐량이 늘어나면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도 그만큼 이제 가중될 수 있다, 이런 건데, 근데 이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은 그래서 화폐량이 이렇게 늘어나고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이게 이제 통화량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 보시면 작가님 어떻습니까? 기사로 그렇게 크게 나오지가 않잖아요.
한국은행에서 매달 발표를 하거든요. 크게 안 나와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정부나 당국자들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이나 이런 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통화량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은 경기를 어떻게 순환시키고 경제 성장률을 얼마나 높이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통화량에 관심이 없어요. 통화량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활동의 결과거든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를 살리면 됐지. 거기에 이제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혈을 해줬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당국에서는 관심이 없는 거다. 이런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돈을 많이 늘려놓으면 그거는 실제 하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 일상에 분명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 스피드가 통화량이 늘어나는 스피드가 굉장히 빨라진다. 이거는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자본주의 역사상 근데 통화량 증가 속도가 경제 성장률을 항상 앞질러 왔는데 앞으로도 그럼 이러한 돈의 대폭발 현상은 필연적인 건가요?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를 보시면 되는데, 이제 통화론자들은 이제 어떤 걸 보냐면, 통화량의 증가율하고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더한 거가 거의 일치하는 게 이상적인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의 일치를 하면은 돈이 필요 이상 많이 시중에 굴러다니지 않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는 어쩌냐면, 연방준비제도 데이터를 보면은 1960년부터 1990년까지 한 30년간은 거의 그렇습니다. 이 M2, 광해 통화량의 증가율하고 실질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합친 게 이제 거의 비슷한데요. 그 이후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선진국들이 저금리 기조로 가면서 통화량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대부분 민간의 대출의 연속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증가되는 거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지면서 이제 계속 이제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고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화량 증가율이 보통 이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더한 것보다 더 높은 수치가 됩니다. 그래서 2000년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상태를 보면요. 지금 이 파란 선이 어떠냐면 통화량의 증가율입니다. 이제 굉장히 10% 넘을 때도 많죠. 근데 경제 성장률과 물가 성장률을 합친 거, 요거는 이제 그보다 더 낮게 증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숫자를 정리를 해보면 최근 한 38년간 우리나라에서는 이 광해 통화량 증가율이 연평균 한 12.4%. 근데 경제 성장률은 5.4%, 물가 상승률은 3.6%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떠냐면 통화량이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잉여된 돈이라는 게 계속 생기는 거고 돈이 세상에 넘치고 잉여된 돈이 생기면 어떻게 가냐면 이건 사치제로 갑니다. 사치제로 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자들이 자산을 늘려주는 거고 뭐 강남의 아파트 값이 오르는 거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통화량이 많이 늘어나는 게 이제 당국에서 이제 관심이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당국에서는 어쩌냐면 이 당국자들의 성향이 그래요. 제가 이제 한국은행도 출입해보고 기획재정부도 출입해보고 금융위원회도 출입을 해봤는데요. 본인들이 통제할 수 없는 대상에는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원래 우리나라는 총 통화량을 관리하는 정책을 썼는데 1998년에 그걸 없애고 금리 위주 정책으로 바꿨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 이제 예전에는 은행들만 봐도 이제 통화량이 다 잡혔는데 제2금융권이 많이 성장했죠. 그리고 시장 금리를 이제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손대는 걸 자제를 했어요. 금리 자유화도 하고 그리고 이제 환율에도 개입을 덜하면서 외환시장도 많이 개방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통제를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비유를 하면 됩니다. 공연장에 옛날에는 사람이 몇 명 들어갔냐 이런 거를 일일이 통제를 하고 그랬지만 너무 많이 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그거를 몇 명 들어갔냐 통제를 못하기 때문에 입구만 조였다 넓혔다 이제 이것만 한다는 거죠. 금리 정책을 통해서 그렇게 비유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통화량이 이제 보통의 경제 성장률보다 굉장히 빨리 증가를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거 보시면 상당히 놀라실 수 있는데 자 우리나라에서 2005년만 하더라도요. 이 광해 통화량하고 GDP하고 거의 숫자가 같았습니다. 994조 원 안팎이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어떠냐면 GDP보다 광해 통화량이 1,500조 원이나 더 많을 정도로 엄청 벌어졌네. 엄청 벌어졌죠. 악어의 입처럼 굉장히 벌어졌는데 이제 세계적인 추세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 선진국화 되면서 성장률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금리를 낮추고 이제 이런 게 얼마나 됐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중국의 영향이 되게 큽니다. 이게 그게 어떤 얘기냐면 중국이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90년대에 이제 개방 기조로 갖고 2001년에 WTO에 가입을 해가지고 자유무역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굉장히 값싼 공산품을 전 세계에 만들어서 낮은 인건비로 이제 팔게 됐고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에서 이제 다른 선진국 물건들도 많이 받아주고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태평성대가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요 선진국에서 금리를 많이 낮춰도 물가가 많이 안 오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통화량이 많이 늘어나고 이제 그런 효과를 전문가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대 들어가니 어떻습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한다고 미국에서 제로금리도 하고 양적 완화로 돈을 엄청 풀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경제 성장 속도보다 시중에 풀려있는 돈이 굉장히 많게 됐다.
이제 이런 거고, 이게 뭐 잠깐 그러고 마는 게 아니라 어떤 시대적인 기조가 되면서 다시 이제 옛날로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투자자들이 이제 이런 시대적인 흐름의 변화, 이런 걸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가 구체를 발행해 재정을 지출하면 결국 중앙은행이 이를 인수하면 시중 통화량이 늘어난다고 하시던데 2020년대 들어서 그럼 5년간 연평균 260조 원씩 통화량이 늘어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향후 5년간 얼마나 더 늘어날지 예측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게 자산 시장에는 어떤 파급력이 있을까요? 이게 요거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최근 5년 사이 연평균 통화량이 260조 원씩 늘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되게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일반인들이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아주 어렴풋하게 이제 아시는 게 뭐냐,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정부가 이제 재정 집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세금을 받아들인 것만으로 이제 재정 집행을 하는 거하고, 이제 일부를 적자 국채를 찍어가지고 정부가 신용으로 적자 국채 찍어서 돈을 일부를 충당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는 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통화량에 있어서. 그게 우리 삶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가 500조 원을 이제 연간 집행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 500조 원을 세금 수입으로 한다고 하면 통화량의 관점에서는 민간에 있는 돈이 정부로 왔다가 다시 민간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통화량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500조 원을 집행하는데 400조 원은 이제 세금 수입으로 받아들인 걸로 하고 100조 원을 국채를 찍어가지고 적자 국채를 찍어서 신용으로 이제 마련한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요거를 이해를 해보셔야 되는 게, 국채가 이제 시중에 유통이 될 거 아니에요. 국채를 더 많이 찍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국채 양이 늘어나가지고 국채 값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양이 늘어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한국은행이 개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개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국채값 떨어지고 시장 금리가 오르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러면 발권력을 동원해서 번원 통화라 하죠. 한국은행이 이제 만들어내는 통화, 그 번원 통화를 시중에 내보내고 이제 국채를 이제 사게 되거든요. 매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정부는 나는 모르겠고 그냥 알아서 돈을 풀 테니까 한국은행이 알아서 이제 수습을 해라, 약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되냐면, 최근 5년 사이에 정부가 적자 국채를 평균 한 102조 원 정도를 찍었습니다. 이게 이제 재정 적자가 난 거거든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대충 한 100조 원 좀 넘게 평균적으로 이 적자 국채를 찍었어요. 이렇게 찍었을 때 연평균 한 260조 원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정부가 중기 재정 계획을 올해 발표한 게 있어요. 그럼 이거 보시면은 매년 정부의 이제 지출이 늘어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2029년 되면 이제 정부의 재정 집행이 835조 원까지 갑니다. 근데 매년 어쩌면 최소한 109조 원에서 많으면 124조 원까지 적자 국채를 찍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상식적으로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한 매년 102조 원씩 적자 국채를 찍었을 때 260조 원씩 통화량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면은 109조, 적어도 109조 원 이상 찍는다고 치면은 한 해에 적어도 아주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200조 원은 늘어날 거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금리를 좀 높이고 대출 규제를 좀 빡빡하게 한다 하더라도 이제 2030년까지 저는 한 해에 적어도 200조 원씩은 늘어날 거다. 그러니까 올해 8월에 4,400조 원이라고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면 2030년 8월이 됐을 때 적어도 5,400조 원이 돼 있을 거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요거를 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거시적 환경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렇게 보면 어떤 이 자산 가격의 추세적인 하락이 있기가 좀 쉽지 않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물론 통화량이라고 하는 거는 경기가 안 좋으면은 금융 계좌에 좀 잠겨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물 가격이 반드시 똑같이 비례해서 이제 연동된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5년 후에 4,400조 원인 통화량이 5,400조 원, 적어도 5,400조 원이 돼 있다고 하면 뭐 아파트 가격이라든가 뭐 주가라든가 이런 게 추세적으로 지금보다 엄청 하락하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한번 보시면 뭐냐면, 한국은행이 이제 직접 발권력을 동원해 갖고 찍는 통화가 이제 이 번원 통화라고 하는데요. 그런 돈을, 이게 번원 통화를 시중에 내보내면 이 대출의, 민간의 대출의 연속으로 해가지고 번원 통화의 한 14배에서 15배 정도가 통화량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9월에 한국은행이 이제 이 뿜어낸 번원 통화가 사상 최초로 7조 원을 넘었습니다. 한 달 동안 번원 통화를 뿜어내는 게. 근데 이게 통화량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 14배 정도는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왜 그랬냐면, 원래 우리나라 정부에서 적자 국채를 한 80조 원 찍는다고 했는데, 소비 쿠폰 뿌리고 어쩌고 한다고 하면서 이제 적자 국채를 한 30조 원을 더 찍어가지고 한 110조 원 정도를 찍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국채 발행량이 너무 늘어나면 어때요? 한국은행이 이렇게 개입을 해가지고 번원 통화를 많이 뿜어내고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채권을 좀 매입을 하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시 지표도 이제 우리가
좀 잘 봐야 된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럼 정부는 왜 이렇게까지 빚을 많이 내면서까지 재정 지출을 늘리는 거죠?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도 다 비슷한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를 되게 네.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돈 쓰는 기조라고 하는 게요. 네.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2020년대 들어서는 원래 이 전통적으로 서양에서는 어떻습니까? 우파 정부에서는 재정 긴축을 선호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좌파 정부에서는 이제 이 재정 지출을 늘리는 걸 선호하는데 이 경계가 다 무너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뭐 재정 지출 줄이나요? 안 줄입니다. 근데 이거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시대적인 흐름 자체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올해부터 이제 2029년까지 최소한 109조 원의 이제 국채를 우리나라가 이제 추가 발행을 한다. 이제 이런 건데 왜 이렇게 적자를 엄청나게 내면서까지 재정 지출 늘리냐? 그 이유들이 꽤 있습니다. 선진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유가 비슷한데요. 고령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이 재정 지출이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이 기초연금 줘야 되잖아요. 어르신들한테. 이런 것들이 법률에 이제 정해져 있어요. 얼마 이상 써야 된다고. 어떤 비율 이상 써야 된다고. 이제 그거를 의무지출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비슷하고 특히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저출산 방어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쩌냐면 정부가 이제 직접 수요를 창출해야 된다. 이런 기조가 선진국에서 많이 확산했는데 어떻습니까? 저 미국에서 보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그거를 극복해내는 과정에서 연방준비제도가 이제 돈을 많이 뿜어냈지만 정부도 굉장히 미국 정부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을 좀 쏟아냈잖아요. 더더군다나 이제 코로나 사태가 되면서 어떻습니까? 민간의 수요를 정부가 직접 돈을 좀 쏴줘가지고 끌어올려야 된다. 이런 기조가 많이 확산이 됐고 그리고 이제 양극화를 해결해야 된다. 이제 이런 요구가 강하게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세상에 돈이 많이 풀리면은 양극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자산 위주의 플레이를 하는 사람하고 소득 위주의 플레이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경제주체들이 이제 크게 두 개로 나누면 이렇게 나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돈이 많이 풀리면 자산가들이 더 자산을 쓰기가 용이해지고 당장에 이제 이달의 소득, 다음 달의 소득이 연연해하는 사람들은 돈이 세상에 많이 늘어도 그거를 본인이 활용하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여유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가역성이라고 또 하는 거는 뭐냐면 한번 늘려놓으면 지출을 한번 늘려놓으면 줄이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이 양극화 해결 요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비 쿠폰을 이제 들어서 이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건데요. 이게 어떠냐면 소비 쿠폰을 풀면은 이제 정치인들이 논쟁을 벌인 게 뭐냐면 최근에 아주 큰 기사로는 안 나왔는데 아니 소비 쿠폰 주고 이러면 결국은 아파트값 올린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소비 쿠폰 그거 몇십만 원 주는 건데 그걸 안 된다. 이런 논쟁이 붙었는데 통화량이 늘어나는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면은 그러면 이게 결국은 빈부격차를 늘린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차원인데 하나는 뭐냐면 소비 쿠폰을 몇십만씩 주잖아요. 그럼 당장 이제 소비를 하면서 숨통이 트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돈이 흐르고 거래가 되면서 자산가의 주머니에 더 많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소비 쿠폰을 이제 어디 시장에 있는 어떤 특정한 가게에서 이제 많이 써가지고 이제 거기가 어쨌든 매출이 많이 올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가게 주인이 어때요? 자기 이제 그 월세를 내야 될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게 주인이. 그러면은 이제 그 가게를 갖고 있는 점포 주인한테 월세를 더 올려준다든가 아니면 아파트를 산다든가 뭐 집을 옮긴다든가 이럴 수 있잖아요. 매출이 늘면.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한테 아파트를 파는 사람이 자산을 더 불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런 식인 거거든. 그러기도 하고 소비 쿠폰이나 이런 거를 준다고 해가지고 이제 추가 경정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국채 발행을 늘리면 아까 설명드린 듯이 그 자체가 통화량을 늘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두 가지 방향으로 돈이 시중에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극화 해결 요구 이게 되게 딜레마인데요. 이제 좀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도와줘야 되는 건 그건 분명히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재정 지출 계획을 좀 해야 됩니다. 불필요한데 좀 덜 쓰고 꼭 필요한 분들한테 좀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개혁은 안 하고 계속 늘리기만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게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빚을 많이 쓰다 보니까 2020년대 돼가지고 정부가 됐든 개인이든 간에 경각심이 둔화가 됐고 특히 또 2020년대 들어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선진국 정부들이 이 핵심 산업에 보조금을 많이 지급을 합니다. 반도체 배터리 이런 거 광물 자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반도체 산업에 정부 재정으로 연간 30조 원 넘게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국방비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국방비를 많이 씁니다. 이제 러시아의 위협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정부 지출이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정부들이 이제 적자 국채를 엄청나게 찍고 있다. 그래서 이걸 통화량을 엄청 늘리고 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전반적인 흐름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 통화량이 늘어나서 정부가 돈을 풀수록 빈부격차가 커진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럼 증명할 데이터가 있나요? 그리고 어떤 원리로 빈부격차가 커지고 최상위 부자들에게 더 유리한 거죠? 자, 이거는 제가 연방준비제도의 데이터를 그대로 갖고 와서 한글화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오른쪽 축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미국의 통화량입니다. 통화량. 그리고 이제 왼쪽 축은 뭐냐면 미국인들의 순자산입니다. 이제 부채를 제외한 자산인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는 미국의 광해 통화량입니다. 네. M2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와 비슷하게 이렇게 거의 이렇게 지그재그로 올라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요게 미국의 상위 1%의 순자산입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미국에서 돈을 급격하게 많이 풀었던 2010년 이후로 거의 일치하게 가죠. 근데 상위 0.1%의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뭘로 갖고 있냐면 이 사람들은 거대 기업의 이렇게 대주주인 경우가 많거든요. 자기 회사의 이제 지분 가치를 많이 들고 있고 부동산을 갖고 있고 현금은 아마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동산과 이제 주식 가치가 통화량이 늘어난 거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간다 이런 거고 하위 50%의 순자산 지금 요렇게 가는 거죠. 요렇게 가는 거니까 순자산은 이 왼쪽 축에 맞춰서 봐야 되니까 굉장히 0.1%가 가는 거하고 거리가 멀죠. 그렇다 하더라도 세상에 돈을 많이 풀어놨기 때문에 2010년대 초반에 비해서는 그래도 비율상으로 꽤 많이 올라왔죠. 이렇다 볼 수 있고 또 미국에서 이거는 연방준비제도 자료를 그대로 갖고 오는데요. 이제 순자산을 볼 때 파란 게 뭐냐면 상위 1%입니다. 상위 1%. 그리고 이 까만 게 뭐냐면 하위 90%. 하위 90%는 뭘 얘기해요? 10명 중에 9명. 절대 다수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떠냐면 19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컸어요. 1990년대 초반만 해도 하위 90%가 한 40%를 차지하고 상위 1%는 22% 정도밖에 차지를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돈이 굉장히 많이 풀려나니까 2015년 이후로 어떻습니까? 거의 비슷해졌죠. 거의 30%씩으로. 그러니까 상위 1%가 가진 거하고 하위 90%가 가진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다. 쉽게 표현하면 상위 1명과 하위 90명이 가진 게 그렇죠. 거의 비슷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아주 심플합니다. 이제 돈이 많이, 세상에 많이 뿌려지면은 그만큼 이제 이 자산 가치를 많이 올려놓게 되고, 원래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유리하게 되고, 그렇죠. 왜냐면, 그러니까 돈이 많이 뿌려지잖아요? 그러면 서로 이제 자산을 살려고 하거든요. 현금 가치가 낮아진 걸 방어하기 위해서 주식도 살려고 그러고, 부동산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원래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격이, 그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많이 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자, 이제 재밌는 걸 보면은, 근데 이게 빈부격차를 엄청나게 늘립니다. 이거는 뭐냐면, 스위스계 이제 글로벌 투자은행의 UBS에서 이제 만들어놓은 웰스 리포트라는 거예요. 부의 보고서인데, 이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보시면. 이거는 뭐냐면, 성인 한 명당 평균 자산입니다. 작년 기준이에요. 그럼 미국 보세요. 62만 달러죠. 보통 한 이제 9억 원 정도 되겠죠. 우리나라 돈으로. 그런데 보세요. 이게 평균인데, 중위로 보면, 중이라고 해 중간에 위치한 사람의 성인 평균 자산을 보면 미국이 어때요? 12만 달러밖에 안 됩니다. 62만 달러하고 12만 달러. 어마어마한 차이죠.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만난 사람들은 여기에 평균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중위로 봐야 막 가까울까요? 중위로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좀 어떻습니까? 마크 저커버그나 일론 머스크나 뭐 이런 빌 게이츠 이런 사람 미국의 최상위 한 1000명만 빼버려도 이 62만 달러는 훅 떨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게 극심한 차이인 거고, 자, 미국인의 중위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보다 더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고, 자, 여기는 주요 선진국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디랑 비교해보는 게 제일 좋아요? 일본이랑 비교해보면 되죠. 자, 평균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25만 달러 정도죠. 근데 일본은 20만 달러죠. 평균으로 보면 성인 1인당 자산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확실히 눈에 띄게 더 높죠. 근데 중위로 보면 어떠냐면 한국하고 일본이 거의 비슷해요. 이게 어떤 걸 얘기하겠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서 이미 빈부격차가 상당히 크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떠냐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심플한 게 뭐냐면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수도권 집중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렇죠. 일본은 훨씬 더 퍼져서 살고 있고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흔히 말하는 상급지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자산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자산 격차가 굉장히 크다. 이제 이런 걸 보여주는 거고 여기 우리나라의 백만장자 이미 130만 명 굉장히 많다. 그래서 돈이 많이 풀리면 빈부격차가 굉장히 이제 커지기 마련입니다. 저 근데 카페같이 하락은 피할 수 없는 그러면 상수인데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을 가만히 있어도 벼락거지가 되는 길을 하셨는데 지금 당장 현금 비중 늘리고 실물 자산으로 옮겨 타야 하는 시점이라는 건가요? 뭐 이렇게 네.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장기 추세로 봤을 때 네. 분명히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화량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국에서 인위적으로 조절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경제활동 결과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한 달, 1년 쌓이면서 이 추세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경제가 어떻게 간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030년까지
적어도 1,000조 원의 광해 통화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거는 이미 정부가 재정 운용을 그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예고를 한 거에 근거를 삼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한 4,400조 원 되는 광해 통화량 5,400조 원까지 5년 후에 된다라고 봤을 때 이것도 미니멈으로 보수적으로 본 건데요. 그렇다고 보면 자산의 표시가격 이런 게 떨어지기가 어렵고,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지금 최근에 이제 워낙 이제 주가가 이제 올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출렁출렁하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추세적으로 봤을 때 이게 완전히 꺾이기는 참 쉽지가 않다. 풀리는 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잘 보면서 가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증시가 앞으로 뭐 조정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앞으로도 5년 동안 1,000조 원 더 풀릴 거기 때문에 5년 동안의 추세는 우상향일 것이다라는 거네요. 추세적으로 꺾이는 일이 발생하기는 참 쉽지 않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습니까? 금융심화, 파이낸셜 디프닝 현상이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물경제보다 금융시장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도 좀 더 커지고, 실물경제하고 금융시장이 디커플링 되고 서로 따로 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쩌냐면 경기가 안 좋고 그러면 돈을 더 많이 풀고 금리를 더 낮추고 이런 쪽으로 가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런 현상들이 2020년대 들어서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되냐면, 경기가 좋아요, 나빠요, 이거보다는 금리를 높이냐 낮추냐가 훨씬 더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지금 봤을 때 금리가 더 높아지기는 좀 쉽지 않지 않느냐. 지금 이 정도 금리 수준만 유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통화량 분명히 늘어나는 거고요. 적자 국채를 많이 찍기 때문에, 그러면 자산 투자를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좀 신중해야 되지만, 긴 추세로 봤을 때는 크게 주저하거나 머뭇거리거나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전에 이제 자산 위주로 가진 사람과 소득 위주로 가진 사람이 이제 돈이 더 풀려나는 시점에 이제 격차가 일어난다는 얘기 해주셨는데, 그거 너무 보여주신 데이터 공감이 가는데, 그 외에 추가적으로 어쨌든 돈이 뭐 앞으로 5년 동안 뭐 1,000조가 더 풀린다면 자산의 차이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근로도 있지만 사업소득도 있잖아요. 돈이 더 풀려나는데 어떻게 보면 돈을 더 잘 버는 능력을 가진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분명히 있겠죠. 예, 그런 분들이 근로로서 뭐 연봉이 굉장히 높든 아니면 사업에서 돈을 버는 것들이 있든 돈이 더 풀려나는데 그 능력이나 스킬이 더 뛰어나니까 그 돈을 더 많이 가져가는 것도 이 격차를 벌리는 거에도 역할을 그렇죠. 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통화량이라고 하는 게 민간의 대출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인들의 신용에 따라서 이게 통화량이 이제 많이 늘어나는 건데,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소득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대출을 내가지고 레버리지를 일으키면 굉장히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득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격차는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어쩌냐면 이 금융심화 현상이 나타나고 이제 이 통화량이 넘치는 세상이 됐어도 기본적으로 소득 자체의 베이스가 높은 사람들이 유리한 게임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자산의 증가 속도가 빠른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서울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자기 아파트의 평가 가치가 자기 연봉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 적지가 않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부분이니까 자산 투자를 그래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을 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소득이 높을수록 대출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여력이 있고,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더 유리한 게임, 이거는 어떤 대출의 게임이거든요. 통화량이 늘어나는 거는 좀 더 유리한 게임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소득이 낮은 사람도 어떻게 현명하게 투자에 따라서 자기의 소득을 뛰어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죠.